네, 안녕하세요. 방송 언어 2주 1차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강의인지 서설적으로 파악을 하였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업로드된 한글 파일로 작성한 강의 자료와 그리고 이 교재를 가지고 방송 언어의 본격적인 그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글 파일로 그 2주차 강의 자료를 올려주었는데요. 1차 시에서 이제 교재의 15쪽, 그러니까 이제 제1부가 되는 화법의 개념과 범위에 해당하는 그런 그 화법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제 방송 언어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웬 화법이냐라고 하지만, 이제 오늘 그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 왜 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방송 언어의 기본적인 핵심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배경이 바뀌었죠? 여기는 선생님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이에요. 선생님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지난 1학기 때는 그 초유의 사태 다 보니 한 3, 4월은 이제 집에서 이제 3월 달 특히 3월 이런 때는 집에서 주로 찍었고, 지난 그 첫 번째 영상도 사실 이제 집에서 찍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되고, 또 선생님이 현재 지금 이제 그 학교에서 보직을 맡고 있다 보니, 또 오늘은 본의 아니게 이제 연구실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네. 어느 날은 연구실, 어느 날은 연구실에 찍을 때 지금은 낮이에요. 그나마 좀 다행인데, 집에서 찍을 때는 집에 있는 대학생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선생님 남편도 국문과 교수라 가지고 서로 음성이 서로 녹화되거나 녹화되거나 줌을 사용하거나 개입하지 않게끔 하느라 밤에 많이 찍었었어요. 심야에 많이 찍었었는데 낮에 연구실에 찍으니까 아주 자유롭고 좋네요. 연구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네, 배경이 가끔 바뀌면 덜 지겨울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 오늘은 그 15조 제1부 그 화법의 개념과 범위에서 화법의 개념,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는 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화법은 말 그대로 말씀 화자의 법칙 법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법이죠. 네.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이 방송에 관심이 있어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방송보다는 언어에 더 관심이 있어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특히 국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수업이나 이정택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언어 쪽, 국어학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 그렇다면 언어 가운데 방송 언어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방송, 즉 미디어, 매체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또 이쪽 그 수업을 듣게도 될 겁니다. 일단 방송 언어기 때문에 언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용하는 이런 말하는 방식도 화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어지만 좀 더 문어에 가까운, 네. 물론 이렇게 방송 언어를 하면서 오늘 수업에서도 정확히 말하는 방법 이렇게 강의는 하지만, 선생님도 발음이 이렇게 많이 정확하지 않고 또 말도 빠르고, 네. 애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번 말하는 스타일이 굳어지면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또 언어 사용의 하나의 중요한 속성일 것 같습니다. 일단 논의를 교재 15페이지 같이 보고 자료도 함께 보도록 하죠. 1페이지에 그 화법의 개념과 더 정확히 말하는 방법 밑줄 친 부분 간단히 요약을 보면, 언어학적 정의로서는 문장이라든지 디스코스죠. 담화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재현하는 방법을 화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학적 용어의 그 화법은
굉장히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그 다마 이제 화용론이라고 하는 프래그마틱스라고 하는 언어학의 하위 분야가 있습니다. 그 하위 분야에서 사용하는 그런 화법과는 조금 다른,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 그래서 밑에 일반적 정의가 나와 있지요. 화법을 말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는 경우, 이제 핵심은 어때요? 이 중에 방송이라는 것에 관심을 더 갖고, 그러니까 방송 언어 가운데 포커스를 방송에 둔 친구들, 혹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거나, 뭐 어쨌든 언론 미디어 쪽으로 나가고 싶은 친구들은 아마 말을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말을 잘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누굴 보고 야, 정말 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아나운서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말을 잘하게 되지는 않죠. 시험을 보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또 그 다음에 아나운서나 앵커가 된 다음에도 더 철저한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첫째는 정확한 발음, 그렇죠? 그 다음에 정확한 어휘 사용, 그리고 동시에 규범을 잘 지키는 올바르고 순화된 어휘 표현의 사용 등등, 이런 표현들을 쓸 때 또 표현 방식이 어때요? 논리적이고 또 의사 전달이 잘 되고, 이럴 때 아, 저 사람 참 말을 잘한다, 좋은 화법을 가지고 있다, 훌륭한 화법을 구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화법의 일반적인 정의는 말하는 방법이지만요, 사실 더 분명한 것은, 자, 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말을 더 잘하는 방법. 그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국어학 재밌어. 김경아 선생님한테 A뿔 몇 번 받고 나면 나 막 왠지 언어에 관심 막 갖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지 뭐. 그게 맞아요. 궁합이 좀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언어학에 관심을 갖는데, 언어학에 관심을 갖는다, 선생님은 전공이 국어학이잖아요. 전형적인 순수 학문으로서의 언어학의 하위 분야로서의 한국어학, 즉 국어학을 하는 나 같은 사람은 아나운서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국어 의문론을 하는 선생님의 은사님은 경상도 화자예요. 어와 의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나운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방송 언어에서의 언어는 정확하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바르게도 포함하고 있죠. 규범성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실에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얘기했을 텐데, 이제 그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KBS에 이제 알바를 하러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정확한 언어 표현에 이렇게 큰 칠판 같은, 지금이야 그런 식으로 안 쓰겠지만 뭘 고쳐야 그런 걸 써놨더라고요. 선생님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고, 이 직업군이 정확한 언어 표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지만, 새삼스럽게 그 여자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는 예쁘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군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언어라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직업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15페이지의 화법의 개념과 더 정확히 말하는 방법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는데, 거기 예문 1, 2 교재를 한번 봐줄까? 아마 미리 예습 안 했겠죠. 예습을 하면 그건 인간성이 나쁜 거예요. 네. 근데 혹시 한번 힐끗 이 교재를 사고 본 친구들은 이 수업 재밌을 것도 같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이제 딱딱한 선생님의 원래 전공인 중세국어, 국어의 역사,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문들이 개그 콘서트라든지 굉장히 이제 개그와 관련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개그맨들이 사실 좀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화법의 비틀기, 일탈, 그런 걸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화법의 개념과 말을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예문들을 얘가 주로 이제 개그맨들한테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재밌을 겁니다. 일단 예문 1은
사실 요즘 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업에서 뭐 미용실 같은 데서 이쪽으로 오실게요. 비문법이 절대로 쓸 수 없는 표현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예전에 이게 개콘에서 뭐뭐 하실게요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론 사실 일반 서비스 업체, 미용실이나 뭐 등등에서 많이 서서히 사용을 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어쨌든 개콘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이게 이쪽으로 가실게요. 이 옷 한번 입어보실게요. 영수증을 받으실게요. 자,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듣기는 하지만 특수한 직업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쓴다라고 생각할 뿐 학교에서 이런 표현을 쓰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비문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15페이지의 하단을 보면 예를 들면 선언어민 시죠. 주체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결어미 을이을 개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혹시 나는 뭐뭐 할게요 라고 해서 경음표기, 즉 갑자병서, 쌍기역을 쓰는 친구들이 있다면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에요. 개요로 써야 돼요. 개요로. 교수님들도 많이 틀리니까 지금 듣고 앞으로 틀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체존재 선언말 어미와 종결 어미와 관련이 있는데 시는 주체가 화자에게 사회적인 상위자로 인식될 때 말은 참 어렵지만 이제 화자가 존대를 받을 경우에 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자 자신과 관련되는 경우 시를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쪽으로 가실게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화자인 나와 나에게 시를 넣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색하게 느끼는 것이고 리을게는 뭐뭐 할게요의 약속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청자와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화자와 관련이 될 수가 없는데 모두 화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전문적인 국어학적인 얘기가 나와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예문일은 분명한 이 화법은 국어학적인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ungrammatical하다, 비문법적이라는 거예요. 비문법적이지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 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어떤 측면일까요? 어떤 측면일까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해도 사실 이 사용 방법이 굉장히 한 10여 년 전, 10여 년도 더 됐을 거예요. 계속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일반화됐어요. 서비스 업체에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아직은 문법 체계에서 이걸 수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언어 사용론이라고 하는데 language use라고 합니다.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문법 체계가 그것을 수용을 해야 합니다. 네, 뭐 국어학적인 얘기는 뭐 차치하고 어쨌든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예문 이의 경우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뭐 이가봉은 특별 할인 제품이시고요.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근데 많이 들어갑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뭐 이 책은 이미 매진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틀린 거를 알지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선생님한테 전화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전화하셨어요가 맞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시의 역할이 굉장히 문법적인 파워가 커지다 보니 이런 비문법적인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문일리는 사실 이제 규범적으로는 방송 언어의 차원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규범 언어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약간 특히 주체존대 시의 경우에는 문법적인 사용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이 예문은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송 언어 화법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데 이런 예들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만 정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고요. 네, 그 다음 이제 그 구어 합법과 문어 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글 파일에서 보면 구어 합법과 문어 합법, 화법을 말하는 법이라고 했을 때 구어 화법뿐 아니라 문어 화법까지 포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구어만을 생각을 하게 되죠. 구어는 뒤에 또 다시 이제 미리 지금 파일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구어 문어를 한번 뒤에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구어는 oral language 혹은 spoken language라고 하고 문어는 뭐 literal language 혹은 뭐 written language라고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럼 말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구어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문어화법은 무엇이냐?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방식은 일종의 이것도 미디어를 통한 그런 영상을 촬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격식적이고 문어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럼 나는 지금 구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좀 더 문어적인 그런 속성을 갖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해서 문어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자로 씌어진 그런 것에서도 화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어 화법을 넘어서서 문어 화법까지 포괄해야 한다. 그것이 화법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17쪽에 자기소개서라든지 18쪽에 교재 18쪽에 연설문 같은 것들이 있죠. 연설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경우나 뭐 가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국문과 교수이기 때문에 뭐 총장님의 선장님은 뭐 연설문을 쓰시는 일이 없지만 뭐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거나 교직원 대상으로 뭐 글을 쓰시면 뭐 좀 기본적인 거를 도와드리게 되고 그런데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얼마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죠. 트럼프의 부인이 한번 그때 그 연설을 했을 때 누굽니까? 오바마 부인 이름이 갑자기 오바마 부인의 그 연설문을 표절한 것 같은 게 한참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설문을 써주는 전문적인 보좌관들이 있어요. 보좌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연설 텍스트를 쓰고, 그러니까 문어죠. 그것을 구어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어 화법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연설 텍스트가 특히 구어와 문어의 중간 성격, 자기소개서도 이제 약간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 자기소개서가 예를 들면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어로 그치지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면접을 하게 되길 때 자기소개서를 할 때 그냥 가서 자기소개서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종의 대본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도 약간 그런 중간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인터뷰로 구어로 할 때 잘 자기소개서를 하려면 소개 글이라고 하는 문어 텍스트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연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화법이라고 하는 것, 말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이제 구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아주 중요한 문어 텍스트, 문어 화법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바로 자막입니다. 바로 자막이에요. 여러분들 그 19페이지에 보면 지금 뭐 TV 자막이라든지 그것뿐 아니죠. 뭐 유튜브라든지 지금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에 자막을 아직 넣을 줄을 모르는데, 사실 이제 만약에 자막까지 넣을 수 있다면 여기 굳이 이제 그 한글 파일이나 뭐 PDF 파일이나 뭐 PPT 파일을 따로 업로드 할 필요는 없겠죠. 자막이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특히 뭡니까? 수능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 이제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수능에서 찍는 그런 정도의 영상 퀄리티와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30분에 한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참 수능의 인터넷 강의의 그런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꽤 큰 비용을 지불하고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투자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막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여러분은 어때요? 자막 보는 재미 굉장히 크죠? 자막 보는 재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자막이 어떤 역할을 하면, 처음에는 초기 자막은 뭐냐면 뉴스 밑에 쫙 깔려있는 것도 있고, 옛날에 이렇게 프롬프트 같은 게 쫙 지나가는 거 말고 이제 큰 기사가 뉴스 밑에 나오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유튜브에서
또 뭐 가사라든지 뭐 BTS가 뭐 노래를 내면 한국어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이나 뭐 영어 번역 혹은 요번에는 영어 번역에 대해서 한글 번역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아주 자막에 중요한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때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문어 화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또 문어와는 다르고 그렇다고 구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지금 19페이지에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동네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여기 일반적인 글에서 뭐 제목을 쓰는 것 같은 그런 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이 포스터를 보면 이게 뭐냐면 잘 보면 엔터 표시가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윗글이 맑아야 아랫글이 맑다. 그러니까 속담에 이제 대입하여 비유적 표현을 끌어내면서 시각적인 효과가 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위에 있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큰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성 댓글이 계속 달리면 끝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 포스터 자체가 단순하게 그런 어떤 구호보다 훨씬 더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화법이라고 했을 때 구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문어와 구어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교재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대는 선생님도 아들이 18학번이 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스마트폰이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처럼 두 손으로 찍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투지폰이라고 해서 벽돌폰 아마 여러분들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1세대 핸드폰 이렇게 커다란 게 이렇게 나올 때부터 이제 사용했습니다. 017, 011, 012 있던 시대부터 사용을 했는데 그때 음성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 텍스트, 이제 텍스트 메시지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문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들 초기에 어떤 예측을 했냐면 핸드폰 안에 음성 인식 기능이 있으니까 텍스트 메시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죠? 그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지하철 안이 너무 재밌었어요. 예전에 이제 애니콜이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갤럭시나 아이폰 이런 저희 애니콜 브랜드 있었죠. 그때는 LG 브랜드가 거의 삼성하고 막상막하였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안성기가 이제 광고의 주인공을 하면서 커다란 이만한 벽돌폰을 그때는 굉장히 첨단이었던 거예요. 보면서 우리 집 하고 불러요. 그러면 나의 음성을 인식하고 전화가 걸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한테 그런 기능이 있기는 하죠. 근데 지하철에 웃긴 풍경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김경아 이쪽에서는 언니 자기가 입력해 놓은 근데 생각보다 음성 인식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것이 퇴화할 거라고 생각했던 문자 메시지가 아주 활성화됐죠.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없었으면 문자 메시지에서 더 발달한 것이 이제 카톡이나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그게 확대된 것이거든요. 이제 텍스트 메시지를 다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활성화됐는지 수업 시간에도 다른 짓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회의할 때 다른 짓도 할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간에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런 음성 인식의 프로그램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았지만 문어적인 기능을 가는 문자 텍스트가 지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었죠. 네. 자, 그래서 일종의 PPT 자료, 그러니까 PPT란다. 한글 자료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사실 이제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하면 이게 이렇게 올려줄 필요도 거의 없고 이제 간혹 이제 특별한 교재가 있으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여기에 없는 자료들을 화면으로 보여줄 때 파워포인트 사용하는 정도인데 이제 이게 온라인 강의고 그래서 요약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할 것 그리고 오늘 그 자료의 5, 6쪽에 보면 이제 교재에 없는 구어와 문어에 대한 보충 설명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도록 하고 21쪽에
화법과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이게 사실 이제 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인데, 교재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나는 송신자죠. 그러니까 전파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지금 송신자, 여러분들은 수신자. 근데 이 방향은 어때요? 정보 전달이 줌과는 달리 좀 일방적이죠.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즉시 쌍방향적인 혹은 그런 것을 유니디렉셔널 일방향적이냐 혹은 바이디렉셔널 양방향적이냐 혹은 멀티디렉셔널 다방향적이냐라는 것인데, 대면 강의 클래스 이제 집합 강의실에 모여서 할 때는 즉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지고 또 학생들끼리도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건 이제 그렇지가 못하죠. 네, 어쨌든 이건 특별한 매체가 있기 때문이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같은 시간, 우리 또 녹화니까 시공간이 이제 다른 것이죠. 어쨌든 송신자, 수신자의 개념이 있고, 이런 것을 세미오틱스라고 해서 기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언어 기호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근데 모두 의사소통을 언어 기호만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22쪽에 가보면, 네, 22쪽 가기 전에 교재 21쪽을 잠깐 봐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가 서로 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먼저 구어화법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는 메시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는 구어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가 되죠. 메시지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말하기를 통해 청자에게 전달되고, 청자는 이를 듣기를 통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화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기호화합니다. 이것을 코딩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음성 기호를 통해서 이제 듣고 그 기호를 알아듣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언어 기호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있는, 송신하고 있는 기호를 개념화, 디코딩, 코드를 해석하다, 디코딩. 그러니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딩은 인코딩이라고 돼요. en을 붙여서 인코딩은 이제 코딩을 하는 것이고, 환부호, 언어 기호로 바꾸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방송 모델 뭐라 설명을 해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과 나와 공유하고 있는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 기호로 기호화, 코딩 혹은 환부호, 인코딩 하는 것입니다. 부호로 바꾸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나와 동일한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 기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죠. 알아듣기 때문에 그 언어 기호를 다시 개념화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개념화 혹은 해부호, 부호를 해석한다 해서 디코딩, 해부호라고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응하는 것, 이제 피드백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2페이지 전형적인 구어 의사소통의 모델이 지금 22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밑에 보면 문어화법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과정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한글 프린트물 해서 1쪽 밑에서 구어화법의 의사소통 과정과 문어화법의 의사소통 과정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렇게 써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뭐 우리가 기말고사에 어차피 오픈북이다. 막연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이런 거 뭐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차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가 가장 달라요? 뭐가 가장 다를까요? 일단 서로 공유하는 기호가 다르죠. 나는 일단 이제 구어화법에서는 이제 오럴 랭귀지가, 반면에 이제 문어화법에서는 문자가, 그렇죠? 그래서 구어화법에서의 메시지는 지금처럼 들리는 음성 기호지만, 문어화법에서의 메시지는 이제 쓰여진 텍스트가 되겠죠.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자는 필자가 되고, 청자는 독자가 되고, 또 말하기는 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듣기는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보던 게 나왔죠? 말드스의 읽기입니다. 말드스의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고 하는 모든 4대 영역이 결과적으로는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코드가, 그 기호가 문자냐 아니냐, 음성 기호냐, 문자 기호냐, 그런 차이에서 각자의 송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재밌는 것은 23쪽, 그리고 뭐 이제 우리 그 요약한 그 1페이지에 보면 조문재라는 분이 1996년에 이제 미국인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논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인의 의사소통의 75%가 구어합법이고, 문어가 이제 25%죠. 당연합니다. 언어는 여러분들 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혀죠. 1번 혀고 두 번째가 언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자 언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자 언어는 이제 뒤에 다시 말하게 될 거예요. 문자 언어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서 인류 문화를 축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명 발달이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것 정말 이제 여러분은 당연히 인정하죠. 한글입니다.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가 아니라요,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4개가 아니고요, 다들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선생님 세대는 아직도 문화 사대주의가 있어서 뭐 한류다 그러면은 교수님들조차도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도 뻑하면 미국이, 유럽이 어쩌고 이러는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마 전공이 오히려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이 한류 때문에 더 젊은 감각을 요즘은 갖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언어에서는 사실 구어가, 왜냐하면 지구성에 존재하는 언어가 뭐 15,000개다, 25,000개다, 뭐 2만 개다. 왜냐하면 지금 다 발견되지도 않았거든. 그렇게 많지만 그 중에 문자를 가진 언어는 극소수예요. 극소수입니다. 문자를 가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로마자를 빌려서, 또 혹은 공용어도 이제 알파벳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공용 문자로서 알파벳을 차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어합법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비언어적 요소다. 비언어적 요소다. 자,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은 괜찮게 느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의 손동작이 거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거예요. 뭐 안경을 올리거나 뭐 이런 뭐 제스처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안경을 올리는 거는 뭐 안경이 흘러내리니까 하는 제스처지만, 랭귀지 제스처, 바디 랭귀지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연설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추자합니다 라든지 하는 어떤 계획된 어떤 바디 랭귀지들 같은 것들이라든지, 우리도 모르게 뭔가 의견을 강조하거나 할 때 손이 올라가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93%가 비언어적 요소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을 가장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대화인데, 대화에서 그만큼 비언어적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해요. 잠깐 비언어적 요소가 뭐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26페이지, 교재 26페이지 한번 같이 봐줄까요? 연습 문제는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 시험에서 여기 안 낼 거예요. 안 내고 그냥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원래 이 교재를 쓰신 분은 주로 이제 학생들 발표를 많이 시키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비언어적 요소는 준언어적 요소, 신체 요소, 공간 요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준언어적 요소는 이제 소리의 크기, 강세, 억양, 뭐 이런 속도, 그다음에 휴지.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언어학에서 말하는 운율적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음, 모음은 분절적인 요소고, 또 이런 애들은 운율적인 요소면서 초분절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신체 요소로는 방금 손동작, 제스처, 시선, 얼굴, 표정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간의 요소는, 자, 가까이 있을 때는 목소리를 좀 작게 해야 되고,
또 뭐 넓은 장소에서는 좀 톤을 더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이 비언어적 요소라고 해요. 아마 이제 비언어적 요소를 잘 활용하는 것도 비언어적 요소를 잘 알고 그 상황에서 잘 사용하는 것도 아까 화법, 그러니까 말을 더 정확히 잘하는 법에 해당하는 아주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1차 시 수업은 지금 23페이지 4화법의 여러 가지 상황 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